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한국과 중국 수교 맺은 지 30년 되는 날입니다. 네, 한중 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중국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강단에서 중국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의 현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그렇죠. 뭐 홍콩, 마카오, 광주, 상해, 북경 입국 횟수 한 500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 30년 전 수교했을 때 그때 상황도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네. 이미 우리한테 이제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양국의 이해가 맞았었던 것입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48년에 국가를 만들 때 처음으로 수교한 데는 사실 중화민국 대만이에요.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냐면은 네. 당시의 세계의 추세가 중국과 수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소련이 최고의 적이니까 미국도 수교를 했고 미국 얘기를 듣고 먼저 72년에 수교한 게 일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라는 의미에서 중국과 수교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교류할 수 없었죠. 우연한 기회에 교류가 되는 게 1983년 네네. 어린이날 한국으로 피납된 중국 민항기 때문에 교류가 시작되죠. 예, 아까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류가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주 잘해줬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저랑 같이 중국어 공부하던 친구들이 통역으로 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비밀리 협상하기를 좋아해요. 네. 비밀리 협상하기를 좋아하니까 바로 북경에서 이쪽으로 사람을 못 보내고 그때는 항공편도 없으니까 홍콩에 신화사 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그들이 항공기야 손님들은 중국으로 보내주지만 그 피납한 사람들은 대만으로 피납 주범들이죠 보내지는데 네, 네. 그들 나중에 대만에서 좋지 않은 말로를 겪습니다. 예. 그래서 수교가 될 듯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마침 중국이 북경 아시안 게임을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택시도 없고 지금 얘기하면은 빵차라고 그래서 조그만 그 배달용 차 같은 게 택시 대용으로 쓰이고 또 시스템도 없고 근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잘했던 게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86, 네네. 88 올림픽, 북경 90년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꼭 그들이 수교하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수교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1985년 3월에 네. 중국 어뢰정 청도에서 출발한 어뢰정이 반란에 의해서 대만으로 가려는 그 시도를 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안에서 총격전도 났겠죠. 문제는 기름이 떨어져서 표류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해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잘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과의 민간 교류에 열심히 하던 전 장관 김 장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김 장관 이따가 한번 다시 잘 확인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거 찾아드리고요. 네네.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의 이 어뢰정을 중국으로 보내주고 그때 대만으로 가려던 사람들까지 중국으로 보내주니까 네. 덩샤오핑 등소평이 무척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문제가 사실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과 수교를 결심하고 가는데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이 나서 수교 기간이 좀 지연되다가 92년에 맞춰서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뭐 동반자, 예. 전면적 동반자 이렇게 관계가 격상되기도 했는데 기상도가 이제 계속 변하는데 지금은 기상도가 어떤 겁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이게 맑았다 흐렸다 해요. 예.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 상황은 우리가 수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82년 중문과를 들어갔는데 네. 전국에 중문과가 11개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중국어를 졸업해도 잘 못했는데 문제는 이게 수교를 하고 나서는 네. 모든 대학에 중문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다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통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시에 우리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 요리집 사람들 데려다 통역을 시키는 시대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중국이 점점 개혁 개방을 우리가 78년에 입안해서 얘네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개혁 개방 되겠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정치 문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같이 오다 보니까 소란이 난 게 북경 천안문 사태. 이게 3년을 담론을 벌려요. 이거 개혁 개방하다가 사회주의 붕괴되겠다. 공산당 망하겠다. 이런 문제에서 그때 책임자들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마크 정치를 하죠. 덩샤오핑이 그래서 92년에 개혁 개방 도시를 돌면서 침천에 가면 등소평 사진이 많아요. 덩샤오핑 사진이 예. 홍콩을 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개혁 개방은 철과 같은 길이다, 돌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개혁 개방을 다시 하는 남순강화라는 말로 이어지면서 요 시기 우리가 수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해서 92년에서 지금까지 하면은 30년이잖아요. 중국이 천지 개벽을 한 거죠. 수치로 봐도 당시에 90년도에 대학 교수 월급 3만 원. 지금 중국 대학 교수들 월급 일부는 한국 교수보다 많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교수들만 해도 한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 보면은 상당한 그 변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 동력에 기반해서 군사력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죠. 남사군도 문제라든가. 그다음 97년 홍콩 반환, 99년 마카오 반환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G2,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대응이 안 되니까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안보 이익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과거에 그 처음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좀 보내달라, 팩스밀리 보내달라. 그래서 국경올림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데 그 시대에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그 팩스밀이나 이런 거 협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때 같은 사람이 이제 김한규 장관이 아까 얘기한 김한규 장관. 예. 전에 총무처 장관 이분이 이제 공공해결하느라고 하고 그 전에 초기 협상은 아주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김복동 선생님도 가시고 박철원 선생님도 가시고 박철원 국방외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게 해서 외교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 보기에는 이러는 거죠. 날 무시하지 말아라. 옛날에 중국이 아니고 지금은 나는 세계의 둘째 형이다. 이런 대우를 해달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 중국에서 우리 기업 활동도 거기서 직접 하셨었고 우리 기업들이 오갔었던 그걸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그 지난 30년 동안에 두 나라의 경제 협력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상황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에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90년대에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지기 전까지 활동해서 자기 영역에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겠죠.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들어갔어요. 그때 세계 경영이 주축이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있는 뭐 SK라든가 LG, 삼성 뭐 다 들어가고 조그만 기업까지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에리트들이 한국 기업에 왔어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은 북경대, 청와대 출신이 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97년 말 98년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좀 강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합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바뀌면서 우리 기업이 1차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둘째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제조업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계속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일부는 동남아로 많이 이전했잖아요. 베트남, 캄보디아, 뭐 라오스까지도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 입장은 중국에서 교육을 시켜 상품을 제조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던 시절의 얘기는 이제 꿈이 된 거죠. 좋았던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중국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맑은가 흐린가에서
맑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가치관이 비슷해서 일부 협력할 게 있다. 흐리다는 거는 이제 안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와 산업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그 92년에서 지금까지 명목 GDP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률 따지지 않은 그걸로 5.2배가 성장했다면은 중국은 35.5배가 성장했어요. 그 초기에 우리와 중국의 그 경제 비율은 뭐 1대 뭐 1점 몇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9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시장을 무기로 써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중시해서 여기에 뭘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젓가락 얘기도 하고 라면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그 히토리와 같은 우리 산업에서 아주 필요한 그 생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걸 생산하면은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지만 수출할 곳도 많지 않고 한데 중국은 그걸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무기로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국회에서 이제 사드와 같은 보복이 나올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걸 지금 입법해서 통과 중에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 대한 거는 한국이 완전히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국을 막읍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다리 중에 그래도 여기에 붙어 있는 게 그 동북아 지역 때문에 지역 문화 때문에 붙어 있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수교할 때 대만 문제를 고려했대잖아요. 우리 수교할 때 북한 문제 많이 고려해서 북방 외교의 마지막 활용점점을 중국이라고 그래요. 네, 네. 시작은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가 1호 수교국이고 중국이 활용점점 마지막인데 딴 나라들은 그렇게 바뀐 나라가 없어요. 중국만 너무 거대하게 커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베트남이나 예. 이런 나라들이 가고 있죠. 네. 예.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데 저희가 드릴 질문이 많아서 좀 간략하게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미중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칩4 문제, 반도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보세요? 칩4 문제는 네. 지금 용산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왕 박사라든가 이름을 다 검열하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예. 옛날부터 이걸 연구하시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맞춰서 하는데 네, 네. 또 이제 국회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말고 미국에 넘어갔다가는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네. 근데 칩4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중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죠.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가입을 하되 주동적이지 않으면서 예. 중국이 바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게끔 의견 조율을 해달라. 아. 근데 그 미국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 또 우리가 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생생한 현지 경험들 또 생생한 그 과거의 기억들을 토대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게 심각하고 진지한 그 현안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김진호 방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